뉴욕 브루클린의 한 낡은 옥탑방. 아침 햇살 속에 눈을 뜬 한국인 정비공 이민석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구해온 낯선 금발의 여자가 자신의 헐렁한 흰 셔츠 하나만 걸친 채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민석 씨가 말을 걸기도 전에 그녀는 지갑에서 백지수표를 꺼내 식탁에 던졌습니다. 구해준 값이에요. 원하는 만큼 적어요. 가난하지만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민석 씨. 그는 그 자리에서 10억이 될 수도 있는 수표를 반으로 찢어버리며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한국에선 사람 목숨에 값 매기지 않습니다. 밥이나 먹고 가요. 이 단 한마디가 차가운 얼음 마녀라 불리던 미국 재계 5위 재벌 여회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그녀가 민석 씨의 낡은 셔츠를 입고 주주총회장에 피범벅이 되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이민석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3월 아침, 낡은 옥탑방에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민석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폭설 속에서 사고 차량을 구조하느라 새벽 4시에야 잠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다 문득 코끝에 닿는 낯선 냄새에 멈칫했습니다. 고소한 버터 냄새, 달콤한 메이플 시럽 향. 이 집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민석은 부스스한 머리를 긁적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름때에 묻은 작업복을 벗지도 못하고 쓰러져 잤던 터라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두어 번 돌리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엌 문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구조했던 그 금발의 여자가 민석의 낡은 흰 와이셔츠 하나만 걸친 채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헐렁한 셔츠는 그녀의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왔고 맨발의 그녀는 프라이팬을 흔들며 팬케이크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금발 머리는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놀랍도록 창백하면서도 맑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앉아있는 7살 딸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는 평소엔 낯선 사람 앞에서 숨기 바쁜데 지금은 그 여자 옆에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일어났어요? 올리비아 언니가 팬케이크 만들어줬어요. 사랑이의 밝은 목소리에 금발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푸른 눈동자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프라이팬을 내려놓고는 민석을 향해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셨네요. 제가 입을 옷이 없어서 장롱에서 가장 깨끗해 보이는 걸 꺼내 입었어요. 괜찮죠?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자신의 셔츠를 입은 낯선 여자가 자신의 부엌에서 딸과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이 괜찮냐고 묻다니 그는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어젯밤 일은. 민석이 말을 더듬자 올리비아는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맨발이 낡은 마루를 밟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백지 수표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수표를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구조해 주신 것, 숙박 제공, 그리고 이 셔츠 값이에요. 원하시는 만큼 적으세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순간 민석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턱선이 굳어졌고 넓은 어깨가 긴장으로 딱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가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그 종이를 내려다보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톤과는 달랐습니다. 미국에선 사람 목숨의 값을 매깁니까? 올리비아의 푸른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표를 두 손으로 잡고는 단번에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선 아닙니다. 여긴 호텔이 아니라 사람 사는 집입니다. 밥이나 먹고 가세요.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된장, 멸치, 두부를 꺼냈습니다. 그의 굵직한 손이 칼을 잡았고 도마 위에서 두부가 네모나게 잘려나갔습니다.
올리비아는 그 자리에 서서 찢어진 수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5해를 살면서 그녀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문제도 위기도 모두 수표 한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수표를 찢어버렸습니다. 마치 휴지 조각처럼. 올리비아 언니 앉아요. 우리 아빠가 된장찌개 끓여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사랑이의 목소리가 올리비아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민석의 헐렁한 셔츠가 의자에 스치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낡은 셔츠를 입고 있으면 가슴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지난 6년간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던 그녀가 어젯밤엔 이 남자의 소파에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푹 잤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은 멸치를 건져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엔진을 조립할 때처럼. 두부가 국물 속으로 들어갔고 대파가 송송 썰려 올라갔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구수한 된장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은 뚝배기에 찌개를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공기 3개의 밥을 퍼담았습니다. 김치통을 꺼내 작은 접시에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먹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사랑이가 올리비아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치, 우리 아빠 요리 진짜 잘하지?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계속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미슐랭 3성급 레스토랑에서 수백 번을 먹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음식이 맛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석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싱크대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위로 단단한 근육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고마웠어요.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습니다. 옷은 세탁해서 돌려드릴게요.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됐습니다. 민석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낡은 옷입니다. 올리비아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의 젖은 드레스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 스톤입니다. 아틀라스 그룹의 회장이에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자신의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그녀는 자꾸만 민석의 흰 셔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설거지를 끝내고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고급 세단이 그녀를 태우고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올리비아 언니 예쁘지? 사랑이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쁘긴 한데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야. 저 언니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 근데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사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석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갈아입고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몰랐습니다. 그 아침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흘 뒤 그 금발의 여자가 그의 건물주가 되어 다시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그날 아침의 일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비소에서 엔진 오일 냄새를 맡을 때면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 부엌에 가득했던 버터와 메이플 시럽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헐렁한 셔츠를 입고 프라이팬을 들고 있던 그 금발 여자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세계 사람이었습니다. 백지수표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사람, 자신의 건물주나 사장도 평생 보지 못할 그런 돈을 휴지처럼 쓰는 사람. 민석은 렌치를 쥐고 차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일에 집중하면
잡념도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 정비소 앞에 검은 고급 세단 5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민석은 차 밑에서 작업하다가 타이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동네에 저런 차가 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퀴 달린 작업대를 밀어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차에서 그녀가 내렸습니다. 올리비아 스톤. 이번엔 완벽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키리를 신은 그녀는 3일 전에 그 여자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범접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민석의 사장 존슨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60이 넘은 그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올리비아 일행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올리비아의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이 오늘 자로 아틀라스 그룹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존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전 건물주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요. 이제 들으셨잖아요.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정비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바닥, 낡은 공구들, 녹슨 간판.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차 밑에서 막 빠져나온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작업복 바지를 툭툭 털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올리비아의 푸른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지웠습니다. 존슨 씨, 당신은 이번 달 말까지 이 건물에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보상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직원들은요? 여기서 30년을 일한 사람들도 있는데. 올리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키릴이 콘크리트 바닥을 딱딱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민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민석 씨. 그녀가 민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만 남으십시오. 나머지는 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존슨이 당황한 표정으로 민석을 봤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정비사들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올리비아가 그것을 민석에게 내밀었습니다. 고용계약서입니다. 당신을 내 전담 정비사 겸 개인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연봉은 현재의 5배. 주거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그리고 당신 딸의 교육비 전액 지원을 포함합니다. 민석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리비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거절합니다. 올리비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네요. 전 이 사람들과 10년을 일했습니다.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내쫓고 저 혼자 남을 순 없습니다. 올리비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받습니다. 계약 조건을 수정하세요. 기존 직원 전원 고용 승계, 임금 20% 인상.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올리비아를 봤습니다. 회장님, 그건 예산이. 내 말대로 하세요.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민석을 봤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리비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차갑고 완벽한 화장 밑에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피곤함, 아니, 피곤함을 넘어선 무언가.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려 애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민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까지 하면서 절 고용하려는 겁니까? 올리비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군가 날 죽이려 합니다.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올리비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3일 전 그 사고, 우연이 아니었어요.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전 그날 밤 죽었을 겁니다. 그럼 경찰은 소용없어. 범인을 알고 있으니까요.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화장과 비싼 정장 뒤에 숨긴 깊고 어두운 공포. 당신의 이복 오빠들입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놀란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그날 밤
당신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토마스라는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무서워하는 목소리로. 올리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딸 사랑이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24시간 경호원을 붙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민석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존슨이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료들이 민석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평범한 삶과 작별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 금발 여자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올리비아는 차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민석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주세요. 주소는 서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리비아가 차에 올랐습니다. 차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3일 전 그날 밤의 일을, 그가 왜 눈보라를 뚫고 그녀를 구했는지를. 그날은 뉴욕에 30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민석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낡은 트럭의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브루클린 뒷골목 근처를 지나는데 갑자기 콱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소리가 난 쪽으로 뛰었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혀 있었습니다. 차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차로 달려갔습니다. 운전석에는 검은 양복 입은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뒷좌석에는 금발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민석은 뒷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 차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삐걱거리며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민석은 손을 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시절 단련했던 근력이 폭발했습니다. 끼익! 문이 뜯겨나갔습니다. 민석은 여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녀의 명품 드레스는 찢어져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구두는 사고 때 벗겨진 모양이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두툼한 작업복 재킷을 벗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업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차가 폭발했습니다. 화광,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그녀를 감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등을 스쳤습니다. 민석은 일어나 뛰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미끄러운 길을 달렸습니다. 그의 집까지는 3블록이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계속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옷은 젖어 있었습니다. 눈과 땀으로 그는 그녀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민석은 정비소 마당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누군가의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6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도 그렇게 차가운 눈 속에서 혼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민석은 아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눈앞에 누군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올리비아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안전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번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눈송이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번엔 잘할게.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서류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 48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아틀라스 그룹 본사. 민석은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청바지, 기름때가 배어있는 작업용 점퍼, 다라해진 운동화.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반짝이는 구두와 맞춤 양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속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 사랑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사랑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올리비아 언니 지켜줄 거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섰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민석의 낡은 청바지와 작업용 점퍼를 위해서 아래까지 천천히 훑어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건이 뭡니까?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민석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경비원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아무나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분증 좀 보시죠. 민석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비원은 마지못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에는 최고 경영진 직속 최우선 출입허가라는 빨간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황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늦었습니다. 47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민석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경비원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값비싼 옷과 반짝이는 구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을 정의한다는 것을.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민석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밀폐된 공간, 인공조명, 재활용되는 공기. 그는 이런 곳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브루클린 정비소의 넓은 작업장, 바람이 드나드는 문, 엔진 오일과 금속의 냄새. 그곳이 그의 세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민석이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민석은 익숙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의아함, 그리고 은근한 무시. 올리비아의 비서가 그를 맞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이민석 씨,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민석을 복도 끝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올리비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이 어제보다 더 짙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왔군요. 먼저 차고로 가시죠.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지하 3층 전용 차고였습니다. 수십 대의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벤츠, 포르쉐, 테슬라. 민석이 평생 만져본 차보다 비싼 차들이 여기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한 대의 차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은색 프로토타입 전기차였습니다. 유선형의 매끈한 디자인, 미래에서 온 듯한 외관. 하지만 그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닛이 열려 있었고 여러 명의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가까이 가자 미국인 엔지니어 서너 명이 그를 훑어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키 큰 백인 엔지니어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요? 정비공이잖아요. 이건 최첨단 전기차입니다. MIT 출신 엔지니어들도 못 고치는 걸 정비소에서 렌치나 돌리던 사람이 고친다고요? 제임스라는 이름표를 단 그 엔지니어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도 킥킥거렸습니다. 올리비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제임스, 당신들은 사흘 동안 원인도 못 찾았잖아요. 수백만 달러를 들여 만든 차를 고장 낸 상태로 두고만 있었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때요?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임스는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민석을 봤습니다. 이틀 후가 신차 발표회입니다. 이 차가 작동하지 않으면 3년간의 연구개발이 물거품이 됩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겁니다. 고칠 수 있겠어요? 민석은 차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보닛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복잡한 전기 배선과 모터가 보였습니다. 주변 엔지니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전기차를 본 적이나 있을까? 동양인 정비공 주제에 MIT 박사들도 못 고치는 걸 고친다고? 웃기는 소리. 민석은 그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잘 닦인 청진기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청진기라고? 이거 사람 병원 놀이하나? 차가 심장박동이라도 하는 줄 아나? 제임스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청진기를 모터 여러 부위에 대어봤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상적인 전기 모터라면 미세한 전자기 소음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배터리 팩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진기를 댔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불규칙한 진동. 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배터리 팩과 모터를 연결하는 케이블 라인을 따라갔습니다. 청진기를 하나하나 대어가며 소리를 들었습니다. 20년간 엔진 소리만 듣고 살아온 사람의 귀였습니다. 민석에게 기계는 말을 했습니다. 소리로, 진동으로, 온도로. 사람들은 눈으로만 기계를 봅니다. 하지만 민석은 온몸으로 기계를 느꼈습니다. 민석은 일어섰습니다. 그는 올리비아를 봤습니다. 배선 문제입니다. 정확히는 B구역 3번 케이블과 7번 케이블 사이에 미세한 합선이 있습니다. 아마 접촉 부위에 산화가 진행됐을 겁니다. 제임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은 100번도 더 체크했습니다. 모든 연결부를 테스터기로 확인했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테스터기는 전기만 확인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계는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소리로 진실을 말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민석은 공구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는 배터리 팩 커버를 열었습니다. 정밀 드라이버로 케이블 연결부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20년간 매일같이 렌치를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굵고 거칠었지만 놀라울 만큼 섬세했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미세하게 녹슨 연결부를 발견했습니다. 녹은 머리카락보다 얇았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깁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가까이 와서 봤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로 미세한 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부식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새 커넥터로 교체했습니다. 케이블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20분 안에 끝났습니다. 그는 손을 닦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윙! 모터가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계기판의 모든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차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민석은 엑셀을 살짝 밟았습니다. 차가 조용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를 비롯한 엔지니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교차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놀라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어요? MIT 박사들이 사흘을 고민한 문제를. 민석이 청진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학위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만듭니다. 저는 20년간 매일 기계와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컴퓨터 화면만 봤습니다.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올리비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앞으로 민석 씨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따르세요. 기술 관련 최종 결정권은 민석 씨에게 있습니다. 이해했죠? 제임스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손을 닦으며 차고를 나왔습니다. 올리비아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복도에 둘만 남았을 때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 전 회사를 잃을 뻔했어요. 민석은 그녀를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잠은 주무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다크서클이 더 짙어졌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고요.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올리비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일이 많을 뿐입니다. 민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주변은 모두 적이었습니다. 이복 오빠들, 그녀의 자리를 노리는 임원들, 그녀를 시험하는 투자자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차에 타십시오. 민석이 말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민석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뒷좌석에 기댔습니다. 민석의 운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급가속도, 급정거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기를 재우듯 부드러웠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도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아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백미러로 올리비아를 본 민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렸고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민석은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일부러 멀리 돌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거의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건 돈도, 권력도, MIT 박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단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분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민석은 핸들을 더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그는 올리비아의 펜트하우스 앞에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그녀를 회사로, 미팅 장소로, 때로는 투자자들의 저녁 만찬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운전사이자 정비사, 그리고 보디가드. 민석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진짜 지키고 있는 건 차나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올리비아의 유일한 안식, 그 짧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잠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잠들지 못하는 그녀가 민석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만큼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늦은 밤 11시, 올리비아는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민석은 백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을 때 민석은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올리비아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석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올리비아가 눈을 떴습니다. 오늘 힘드셨습니까? 올리비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그 불빛 속에서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민석 씨는. 올리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민석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누군가 당신을 해칠지도 모르는데. 민석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순 없습니다. 제 딸이 보고 있으니까요.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아빠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사랑이는 그걸 보고 자랍니다. 올리비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럽네요.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게. 회장님도 계십니다. 누가요? 저 같은 사람들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지켜주신 정비소 사람들. 회장님 덕분에 일자리를 지킨 직원들. 우린 회장님이 싸우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올리비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35년을 살면서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복 오빠들은 그녀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돈과 권력만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백지수표를 찢어버린 남자.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남자. 차가 올리비아의 펜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올리비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다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민석 씨, 잠깐만 올라오실래요? 민석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너머로 맨해튼 전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생활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올리비아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석도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올리비아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아니 셔츠였습니다.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2주 전 올리비아가 입었던 그 흰 셔츠였습니다. 세탁해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셔츠를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깨끗이 세탁되고 다림질된 셔츠였습니다. 이상한 얘기지만 이 셔츠를 입고 있을 때 처음으로 편안했어요. 6년 만에 수면제 없이 잠들었어요. 그 뒤로도 잠이 안 올 때면 이 셔츠를 꺼내서 안고 잤어요.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올리비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바빠서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았어요. 무서웠죠. 그럴 때마다 전 아버지 옷장에 가서 셔츠를 하나 꺼내 입고 잤어요. 아버지 냄새가 나면 덜 무서웠거든요. 그녀는 셔츠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셔츠에선 그때 그 냄새가 났어요. 안전한 냄새. 누군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느낌. 올리비아가 고개를 들어 민석을 봤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이상한 여자 같죠?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남의 낡은 셔츠를 안고 자다니. 민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올리비아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셔츠 가지고 계세요.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올리비아는 셔츠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3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오겠습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올리비아가 불렀습니다. 민석 씨. 민석이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어요. 민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제 딸을 지켜주시니까 전 회장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민석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올리비아는 홀로 넓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흰 셔츠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올리비아의 이복 오빠 데이비드는 민석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한국 쥐새끼부터 처리해야겠군.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그 정비공 딸 사진 구했어? 좋아. 학교 앞에서 찍은 거지? 그걸 그 자식한테 보내. 경고 한번 해주자고. 동양인 주제에 어디 감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민석과 올리비아가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화면을 켰습니다. 순간 그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딸 사랑이가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노란색 가방을 메고 밝게 웃고 있는 사랑이. 하지만 그 사진은 누군가 몰래 찍은 것이었습니다.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차 안에서 망원렌즈로 촬영한 듯 했습니다. 사진 아래에 문자가 있었습니다. 귀여운 딸이네요. 조심하세요. 아이들은 참 약하잖아요. 민석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사랑이는 민석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를 건드린다는 건 민석의 목숨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석은 즉시 올리비아에게 배정받은 경호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랑이 학교 앞에 즉각 경호원 2명을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건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지.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걷는 직장인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적은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올리비아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완벽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표정을 본 순간 그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석은 휴대폰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올리비아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회장님 오빠들이겠죠?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데이비드와 토마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7살 아이까지 위협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닙니다. 민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올리비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망치면 그들은 더 쫓아옵니다. 제가 아는 건 그겁니다. 올리비아는 민석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 경호원을 더 붙이겠어요. 사랑이한테도 당신한테도 필요 없습니다. 민석이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몸 하나 지킬 줄 압니다. 사랑이만 안전하면 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뒷좌석에서 민석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넓은 어깨, 고든 등. 그 등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 올리비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돈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무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신차 발표회를 이틀 앞두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데이비드와 토마스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이복 오빠들, 아버지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들, 회사 지분 각각 15%씩을 가진 올리비아의 가장 큰 적들. 데이비드가 올리비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늦지 않았네요. 올리비아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신차 발표회 준비 상황, 마케팅 전략, 예상 판매량,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때 토마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최근 회장님 주변에 신원이 불분명한 인물이 배치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리비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토마스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민석이라는 한국인 정비공입니다. 전직은 브루클린의 삼류 정비소 직원, 학력은 고졸, 범죄 경력은 없지만 과거 폭력 사건에 연루된 기록이 있습니다. 토마스는 올리비아를 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회장님의 개인 경호와 운전을 맡기는 게 적절한가요?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 씨는 제가 직접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의 능력은 지난주 프로토타입 수리건으로 이미 증명됐습니다. MIT 박사들이 사흘 동안 못 고친 걸 20분 만에 해결했죠. 데이비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차 고치는 것과 사람 지키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게다가 그 사람 7살짜리 딸이 있다면서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 경호를 맡는다? 위험하지 않나요? 올리비아는 데이비드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 문자를 보낸 게 바로 이 오빠라는 것을. 민석의 딸을 조사하고 위협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올리비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데이비드 오빠, 토마스 오빠, 두 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죠. 민석 씨는 제 사람입니다. 그를 건드리는 건 저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의 가족을 건드리는 건. 올리비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상대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신차 발표회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데이비드와 토마스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전연이 점점 건방져지네. 토마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발표의 날,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편 민석은 회사 지하 차고에서 차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리비아가 탈 차의 브레이크, 타이어, 엔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랑이 학교 경호원이었습니다. 아버님, 사랑이 양 안전하게 하교했습니다. 지금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으며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싸우는 이유를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딸 사랑이, 그리고 저 위층 어딘가에서 홀로 싸우고 있을 올리비아. 민석은 공구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회장님.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틀 후 발표의 날, 자신과 올리비아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자신이 흘릴 피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운명의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3월의 뉴욕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올리비아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민석의 흰 셔츠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셔츠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신차 발표가 성공하면 그녀의 경영권은 확고해집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이복 오빠들이 그녀를 끌어내릴 명분을 얻게 됩니다. 3년간의 연구, 수억 달러의 투자,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이 오늘 판가름납니다. 올리비아는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그녀는 화장으로 피로를 가렸습니다. 완벽한 파운데이션, 선명한 립스틱, 날카로운 아이라인. 겉으로는 강해 보여야 했습니다. 약점을 보이는 순간 그들은 달려들 것입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가장 격식 있는 투피스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재킷을 입기 전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침대로 돌아가 민석의 흰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셔츠를 정장 블라우스 대신 입었습니다. 헐렁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위에 검은 재킷을 걸쳤습니다. 셔츠는 재킷 안에 숨겨졌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아침 7시, 올리비아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민석이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깔끔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정장. 올리비아는 잠시 놀랐습니다. 민석은 정장을 입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넓은 어깨와 곧은 자세가 더 돋보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민석이 차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민석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그는 백미러로 올리비아를 봤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제가 끝까지 옆에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올리비아는 민석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 올리비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맨해튼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까지는 40분 거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올리비아는 차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거나 통화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열리는 가게들, 평범한 일상. 그녀에게는 너무나 먼 세계였습니다.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지만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민석은 안정적으로 운전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엔진 소리, 타이어가 도로를 구르는 소리, 규칙적이고 편안한 소리들. 그때였습니다. 민석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더 세게. 하지만 페달이 바닥까지 푹 들어갔습니다. 저항이 없었습니다. 젠장. 민석의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올리비아가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브레이크가 안 먹힙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앞을 봤습니다. 도로는 내리막이었습니다. 차는 점점 속도가 붙고 있었습니다. 시속 90km, 100km, 110km. 민석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끼익! 뒷바퀴가 잠기며 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조금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어를 낮췄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리막 경사 때문에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앞에 커브가 보였습니다. 급커브였습니다. 이 속도로 돌 수 없었습니다. 커브 너머는 낭떠러지였습니다. 민석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차는 커브를 벗어나 갓길로 향했습니다. 고개 숙여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며 오른쪽 조수석 방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화광, 엄청난 충격이 차를 흔들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따라 20m를 끌려가다 멈춰섰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뒷좌석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다쳤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벨트가 그녀를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앞좌석은 달랐습니다. 민석 씨, 올리비아가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지만 충돌 순간 그는 조수석 방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올리비아를 보호하기 위해 그 바람에 그의 머리가 A필러에 부딪힌 것입니다. 올리비아는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을 끌어냈습니다. 그의 이마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의 옷으로 흘렀습니다. 흰 셔츠. 민석이 그녀에게 준 그 흰 셔츠가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재킷을 벗어 던졌습니다. 피 묻은 흰 셔츠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렸습니다. 민석 씨, 눈 떠요, 제발.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올리비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민석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민석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지켜줬잖아요. 민석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손이 올라와 올리비아의 셔츠를 만졌습니다. 피로 물든 흰 셔츠를 망쳤네요. 괜찮아요. 당신 피로 물든 이 셔츠 절대 벗지 않을 거예요.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주주총회는 1시간 후였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병원으로. 아니, 주주총회장으로 갑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회장님 상태가 내가 이대로 간다고 했어요.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민석을 들 것에 실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따라 타려 하자 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가세요. 주주총회 놓치면 안 됩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가요? 전 괜찮습니다. 민석은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 좀 감싸주십시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응급요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민석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석의 머리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지혈을 했습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올리비아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회장님이 더 미쳤습니다. 피투성이로 주주총회에 가시겠다고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흰 셔츠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도 얼굴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누가 진짜 이 회사를 위해 싸우는지. 민석은 올리비아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그가 처음 만났던 차가운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변했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진짜로. 그럼 제가 모시겠습니다. 끝까지 민석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차를 불렀습니다. 민석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머리는 욱신거렸지만 그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올리비아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피 묻은 흰 셔츠를 입은 채로 차는 컨벤션 센터를 향해 달렸습니다. 가는 내내 올리비아는 민석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붕대로 감긴 머리, 피가 배어나오는 붕대,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어깨. 이 남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올리비아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충성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신뢰는 계약서에 적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함께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주 총회장이 가까워졌습니다. 올리비아는 거울을 봤습니다. 피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 그녀는 화장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피를 닦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치른 대가를, 그리고 자신을 지킨 사람의 희생을. 컨벤션 센터 앞은 이미 취재진과 투자자들로 붐볐습니다. 아틀라스 그룹의 신차 발표는 업계 최대 이슈였습니다. 3년간의 비밀 프로젝트, 수억 달러의 투자, 그리고 최연소 여성 회장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이 운전하는 차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차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내렸습니다. 재킷 없이 피로 얼룩진 흰 셔츠 차림으로. 그녀의 금발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상을 입으신 겁니까? 올리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건물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뒤를 민석이 따랐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정장 재킷에 핏자국이 묻은 채로. 그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리비아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주 총회장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주주들, 임원들, 그리고 그녀의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셔츠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석의 피가 선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핏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충성의 증거였습니다.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보여주는 증언이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민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요. 문이 열렸습니다. 올리비아가 들어섰습니다.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피 묻은 셔츠를 입은 회장,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나타난 리더. 올리비아는 중앙 통로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키릴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흔들림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민석이 따랐습니다. 붕대를 감은 머리, 피가 배어나오는 상처. 하지만 그는 올리비아의 그림자처럼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상 앞 첫 줄에 데이비드와 토마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리비아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차 사고로 그녀가 죽거나 최소한 병원에 실려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피투성이로, 하지만 살아서. 올리비아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주주들, 투자자들, 임원들, 그리고 기자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주주 여러분,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명료하고 강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늦은 것,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셔츠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중을 봤습니다. 1시간 전, 저는 이곳으로 오는 길에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제 차는 통제를 잃었습니다. 홀이 웅성거렸습니다. 올리비아는 계속했습니다. 그때 제 운전기사이자 개인 경호원인 이민석 씨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뒤를 돌아 민석을 가리켰습니다. 민석은 단상 아래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를 향했습니다. 붕대 감은 머리 핏자국,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이 피가 보입니까? 올리비아가 자신의 셔츠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 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를 지키기 위해 흘린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피입니다. 이 사람은 저에게 고용됐습니다. 돈을 받고 일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7살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야 할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자신의 몸을 던져 저를 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단상 끝에 섰습니다. 청중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충성 때문입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올리비아는 데이비드와 토마스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충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오늘 아침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신호했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민석이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브레이크. 그리고 충돌 직전 민석이 자신의 몸을 던져 올리비아를 보호하는 장면.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견인된 차량의 정비 사진. 브레이크 라인이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의 소견서. 인위적 파손 흔적 명확함.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마지막 화면.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데이비드와 토마스의 목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그 한국 놈부터 처리해. 저 놈만 없으면 올리비아는 쉽게 무너질 거야. 브레이크 라인을 자르는 건 어때? 사고처럼 보이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와 토마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올리비아가 손짓했습니다. 경찰들이 홀 뒤편에서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스톤, 토마스 스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데이비드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증거 조작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끌려 나갔습니다. 홀 안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마이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배웠습니다.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싸울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줄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민석을 봤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홀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올리비아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쓰러지려는 순간 그녀가 그를 받쳤습니다. 이제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올리비아가 속삭였습니다. 민석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올리비아는 민석과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뉴욕의 3월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브루클린 민석의 아파트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침 8시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찌개를 끓이는 사람은 민석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비아 스톤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낡은 면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찌개 맛을 봤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민석이 100번을 가르쳐줘도 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김치를 어떻게 썰어야 하는지 알았고 된장과 고추장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7살이었던 사랑이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식탁에 앉아 올리비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올리비아는 처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36년을 살면서 누군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법인 것 같아. 아빠가 칭찬해 주실까? 올리비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민낯이었습니다. 머리도 대충 묶었습니다. 회사에 갈 때만 정장을 입었고 집에서는 민석이 사준 편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가면을 벗은 자신, 진짜 자신.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나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의 흔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내고 한 달간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깊었다면 뇌 손상이 왔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괜찮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더 이상 정비공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그를 아틀라스 그룹의 기술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연봉은 10배가 올랐지만 민석은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사무실 책상보다 정비소 바닥이 더 편했습니다. 찌개 냄새가 좋은데요? 민석이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올리비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국자를 내밀었습니다.
맛 좀 봐줘요. 오늘은 간이 괜찮은 것 같은데. 민석이 맛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입니다. 이제 제법 한국 사람 입맛 알아가시네요. 올리비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뚝배기에 찌개를 담았습니다. 민석이 밥을 퍼 담았습니다. 사랑이가 수저를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사랑이가 먼저 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맛있어요. 올리비아는 웃었습니다. 민석도 웃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그들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올리비아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석이 사랑이의 학교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랑이는 거실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모든 게 루틴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사랑이가 현관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민석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올리비아도 가방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은 흰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석, 올리비아, 사랑이.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는 액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흰 셔츠였습니다. 올리비아가 세탁하지 않고 보관한 그날의 셔츠. 그것은 그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민석이 운전석에, 올리비아가 조수석에, 사랑이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학교로, 회사로, 그리고 일상으로.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공원 갈 거죠? 사랑이가 물었습니다. 민석이 백미러로 딸을 봤습니다. 그럼요. 약속했잖아요. 엄마도 같이 가요? 회의가 일찍 끝나면 갈게. 5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올리비아가 뒤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사 일정을 가족 중심으로 짰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미팅을 잡지 않았습니다. 주말은 철저히 가족과 보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잃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진짜 성공은 함께 저녁을 먹을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랑이가 내렸습니다. 올리비아도 차에서 내려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잘 다녀와, 우리 딸. 응. 엄마도 회의 잘하고 와요. 사랑이가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올리비아는 아이가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맨해튼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올리비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1년 전, 이 도로 어딘가에서 그들은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뭘 생각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그를 봤습니다. 우리 이야기요. 1년 전 생각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내가 당신 셔츠를 입고 팬케이크를 굽던 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죠.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날 당신을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브루클린 정비소에서 렌치만 돌리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랑이는 엄마 없이 자랐을 거고요. 아니에요. 올리비아가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구한 건 나예요. 내가 엄마가 될 기회를 준 사람도 당신이고요. 고마워요, 민석 씨. 이민석 씨가 아니라 그냥 민석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제 남편인데.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리비아의 왼손 약지에는 은반지가 빛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직접 고른 소박한 은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이 반지를 세상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다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그녀는 뒤돌아 민석을 봤습니다. 저녁에 봐요,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민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올리비아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1년 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진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나 아첨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 데이비드와 토마스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 기업 배임, 횡령, 죄목은 많았습니다. 그들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리비아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아틀라스 그룹은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차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주가는 2배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였습니다. 그녀는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직원들의 급여를 30% 올렸습니다. 회사 식당을 무료로 만들었습니다. 돈은 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올리비아는 임원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흘려보낸 돈은 충성과 헌신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배운 겁니다. 민석 씨에게서.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약속대로 공원에 갔습니다. 사랑이는 그네를 탔습니다. 민석이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올리비아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웃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은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 권력, 명예.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회사 일도, 집안일도, 엄마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푹 잤습니다. 악몽은 사라졌습니다. 엄마, 같이 그네 타요. 사랑이가 불렀습니다. 올리비아는 일어나 그네로 갔습니다. 민석이 옆 그네를 가리켰습니다. 올리비아가 앉았습니다. 민석이 그녀를 밀어줬습니다. 올리비아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이처럼 3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랑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민석과 올리비아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워요. 이게 꿈이면 어쩌나 하고요. 꿈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벽에 걸린 피 묻은 흰 셔츠가 거실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모든 것을 가진 게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올리비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든든한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 더 이상 수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민석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레이션이 들렸습니다. 사랑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회장님을 구했대요. 아니, 엄마를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 아빠를 구했대요. 서로 구해줬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됐대요. 전 그게 제일 좋아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품 안처럼.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